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청와대는 어제 만찬에 대해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방카 보좌관 모두 한미동맹의 결속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던 겁니다. 동맹에 대한 대화는 북핵 문제 해결로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방카 보좌관은 압박과 제재에 힘을 더 실었습니다. 비공개 접견에서도 두 사람은 이 같은 의견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방카 보좌관은 만찬 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문 대통령 내외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북한 고위급 대표단은 단장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성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과 수행원 6명입니다. 그런데 이 중 북한 외무성에서 북핵 6자 회담에도 관여했던 인사가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이 보내온 명단을 놓고 대표 단원들의 구체적인 역할을 확인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측의 정상회담 제안에 대해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며 사실상 북미 대화를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올림픽 폐막식 때 미국과 접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표단을 꾸렸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마침 이방카 보좌관과 함께 방한한 미국 대표단의 비공식 수행원 중엔 앨리슨 후커 미국 국가안보회의의 한반도 보좌관이 있습니다. 후커 보좌관은 지난 2014년 방북해 김영철 당시 정찰 총국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이 이끄는 북한 대표단은 내일 오전 경의선 6로 남북 출입사무소를 거쳐 내려옵니다. 대표단은 내일 밤 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한 뒤 오는 27일까지 남측에 머물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9번째 대북 제재인 이번 조치는 주로 그동안 대북 제재의 구멍이었던 해상 밀거래 봉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북한이 석탄을 수출하는 걸 도왔거나 공해상에서 북한 배를 만나 석유 제품 등을 넘긴 무역회사 27곳과 중국 파나마 등 선박 28척, 개인 1명을 새롭게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포함된 회사와 선박 수로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If the sanctions don't work, we'll have to go phase 2. And phase 2 may be a very rough thing. It may be very, very unfortunate for the world. 평창 올림픽 이후 남북 대화 기류와 상관없이 대북 압박은 계속된다는 신호를 보낸 겁니다. 미국 정부는 여기에 더해 미국 군함이 북한을 출발한 배들을 공해상에서 세운 뒤 직접 검색하는 조치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로이터는 북한이 해상 봉쇄를 전쟁으로 간주하는 상황에서 이 조치가 확대될 수 있을진 불확실하다며 겨우 탄력받아 아직 깨지기 쉬운 남북관계에 긴장만 더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으론 어떻게든 북미 대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북한을 비핵화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압박작전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청계광장에 모였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남을 규탄한다며 현장 의원총회를 연 겁니다. 김영철을 처단하라! 의원은 아니지만 홍준표 대표도 참석했습니다. 김영철 사살 필요성까지 언급한 한국당은 김 부위원장의 방남을 수락한 정부 비판에 총력을 쏟는다는 방침입니다. 투쟁위원회를 꾸렸는데 복당 후 공개 활동을 자제해온 김무성 전 대표가 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청년들을 죽인 살인범을 손님으로 맞아 악수하고 웃고 식사를 대접한다는 것이 여러분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총회 직후엔 광장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하고 일부 의원들은 통일대교 앞에서 밤샘 시위도 시작했습니다. 다만 역풍을 우려한 듯 이번 사안과 국회 일정을 연동하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보이콧에 대한 그런 입장과 아직 계획을 세운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국회 일정을 제외한 나머지 다음 주 대외 활동은 모두 취소한 채 김영철 부위원장 방남을 이슈화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의 방한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현 대변인은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데 미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런 역할을 잘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방남에 반발하는 보수 야당을 향해서는 터무니없는 색깔론과 종북몰이로 남남 갈등을 유발하는 것의 연장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아 그러네 진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다시 시작됐으면 좋겠다. 당선인을 지금 시작해가지고. 발음 제대로 하셨나요? 누구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그러셔야 되는데 뭐 문대인 대통령 이러신 거 아니죠? 지금 제가 최근에 그 혀를 깨무른 다음에 발음이 아직도 잘 안 되고 있어요. 예.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최악의 사회를 바꿔드리겠습니다. 그건 이제 100개 채우고. 아직 9회 남았습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숨 쉬는 것도 정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91번째 방송입니다.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님.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입니다. 좋은 주말입니다. 내일이면 올림픽이 끝납니다. 평창 가시죠? 예. 네, 그러실 것 같고. 자, 김민석 민주연구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창 안 갑니다. 평창 안 다녀오셨어요? 법슬레이 결정하는 날은 갔다 왔어요. 그러셨구나. 우리가 2월 25일이면 탄핵 파면 구속 조기 대선이 아니었으면 2월 25일 날이 대통령 취임하는 날이고요. 취임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이 폐막식 때 연설을 하는 날이었을 겁니다. 만약에 정상적이었다면. 그래서 지금 카톡에 도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2월 25일까지라고 돌고 있잖아요. 보궐선거였다고. 아, 그래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선거운동을 열심히 다 했다가 그렇죠. 실망하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군요. 그런 네. 거죠. 자기도 몰랐던 거죠. 예. 그 12월 20일 날 빨간색이었잖아요. 올림픽 기간 동안에 외신이 칭찬할 정도의 치안 상태와 그리고 세계가 놀라고 있는 북핵에 관련된 스피디한 남북 관계의 진행 이런 것들이 화제가 되고 있고 평창 올림픽이 지금 무사히 끝나가고 있고요. 이게 다 이문덕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할 건요. 지금 이제 올림픽이 끝났고 올림픽이 2월 25일 날 끝나고 그래서 2월 달이 짧은 가운데 3월 초를 지나서 주말을 지나고 나면 제 예상도 그렇고요. 웬만한 많은 분들이 그다음에 또 그 다음 주말에 패럴림픽이 또 개막하고 그래서 이명박이 소환되는 가장 적절한 시점은 3월 5일 정도가 아닐까 예상을 해보거든요. 3월 9일부터 3월 18일이 패럴림픽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때도 세계 정상 또는 정상급이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예. 제가 볼 때는 3월 18일 직후이지 않을까. 그러면 3월 19일 정도? 폐막하고 나서 하루 이틀은 우리 동계올림픽과 급해요, 패럴림픽에 대한 잘 끝마쳤다라는 평가가 있으니까. 대변인님 그러면 3월 19일 이후까지 갈 것이다. 네. 그 원장님은요? 글쎄요. 지금 그렇게 따지면은 너무 많이 남았네요. 근데 지금 나올 건 다 나왔잖아요. 네. 지금 120% 가고 있습니다. 더 나와도 되죠. 뭐 근데 어차피 지금 25일까지는 올림픽 마치고 그다음에 28일까지 지금 2박 3일로 북측 대표단이 국내에 머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올림픽이건 뭐건 상관없이 증거인멸의 시간은 주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일부의 목소리가 있고 올림픽 전에 구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선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도 패럴림픽 시작하기 전 사이에 조금 뜨잖아요. 그 사이에 뭐 일이 진행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이명박 씨가 출석해서 굉장히 장시간의 조사를 받고 일단 기각시킨 뒤에 구속영장을 바로 칠까요? 아니면 또 텀을 줄까요? 박근혜의 예를 보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은데. 바로 쳤잖아요. 네. 이틀 뒤에 바로 감옥으로 갔던 거 오래 아닙니까? 가기는 어렵죠. 그 뭐 굳이 그럴 이유도 없고. 저는 조사를 받으면 구속영장은 이제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바로 시작돼. 그건 부르는 것 자체가 구속영장 청구를 염두에 두고 마지막 수순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어쨌든 예측이 맞다 안 맞다 떠나서 그냥 죄가 아주 무겁고 물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많이는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그 대전제는 뭐 부인할 수 없지만 지난번에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초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평창올림픽을 유치하는데 공헌이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최대한 예우를 갖추자라는 취지로 정무수석이 직접 초청장을 들고 예방을 했던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여전히 좀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고 그래서 이명박 씨를 조금 늦게 한다고 해서 예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 인간적으로는 빨리 잡아채가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 소득이지 않을까요? 그래도 서울 하늘 안에 공기를 좀 맞는 것도 그분에게는 얼마 전에 보니까 뭐 미세먼지가 심해서 꼭 좋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요즘 조금 많이 약화됐는데 2, 3일 전인가 왜 그 목도리 이렇게 입마금하고 들어갔던 퍼포먼스 한 거 보셨어요? 항상 그래요. 다만 거기서 좀 우려스러운 것은 이상득 전 의원이 갑자기 신병을 이유로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받다가 병원에 다시 되시려고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이제 있어서 MB가 그 목도리로 입마금한 게 영 개운치는 않아요. 지금 복선이야? 유전? 아니 목이 안 좋잖아요. 그걸로 목이 안 면제 좋고 받았으니까. 그다음에 워낙에 이제 그 정치 보복을 세게 당하고 있다라고 연일 이제 측근들 목소리로 냈는데 그 목소리도 지금 사실은 한 분 빼고는 거의 안 나오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일단은 커버를 해야 되는데 아프지 않을까 싶어요. 와병설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되게 약간 우려됩니다. 이건희처럼 수년간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태가 발생하면 어떡하지? 진짜 너무 걱정 심하게 하지 마세요. 네. 그런 근데 뭐, 정도는 상황이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뭐 테니스 드디어 이제 우리 원장님의 오퍼가 끝나가고 있는데 빨리 끝내고 싶어요. 지금 나는. 얼마 전에 제가 차마 그 얘기는 못하지만 속으로 지금 저도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얼마 전에 그 민주공대에서 그 김영배 네. 구청장하고요. 그다음에 시흥 시장 김윤식 시장을 불러서 그 인터뷰하는데 거기서도 또 그분이 한 분이 그렇죠? MB한테 져서 여기까지 온 거다라고 그분이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공감대가 경우가 없는 분이었어요. 아니 공감대가 꽤 넓게 형성이 된 게 푸나님 때문일까요? 아니 그것보다 제 생각은 뭐냐면은 그만큼 김민석 원장의 정치적 비중이 높다. 전직 대통령과 견줄 만한 인물이다.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지 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리석게도 나는 이 대목에서 그거 좋은 건가 이러고 있어 지금. 그러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감옥 가지 않고 지금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셔야 돼요. 그럼요. 네, 예. 그 주변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붙어가지고 온전한 사람 흔치 않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지. 네, 재판 지금도 진행하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저는 이렇게 비교적 세게 붙었던 게 이명박 저희가 있고 홍준표가 있거든요. 네. 뭐 그렇게들 좋을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두 분 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원장님이 이제는 와신 상담 하셔야 돼. 왜냐하면 그게 두 번 세게 붙어가지고 이기질 못했으니까. 3세판이니까 세 번째는 그렇지, 된 거죠. 마지막에 뭐. 이제. 저도 두 번 붙었어요. 새날 론바를 확 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번. 저는 계속 자숙하겠습니다. 저는 계속 드렸잖아요. 저는. 그래요? 저는 국정원 사건 아직도 재판이에요. 이거 좀 환장하겠네. 왜 대법원에서 안 봤죠? 근데 우리가 약간 오늘은 좀 마음 편하게 좀 즐기는 차원에서 2월 25일 날 싶은데. 이게 방송이 되니까 네, 기분 좋은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농이지만 사실은 좀 우리가 돌다리도 두들겨 간다는 차원에서 이명박의 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을 가능성은 왜 없는 그러세요? 거죠? 전가가 지금 14범인데 푸나님 왜 이러세요? 전가가 14개가 있었던 그러니까 분이에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자고요. 초범이면은 초범이 혹시나일 수 있죠. 그러나 초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물론 파면되고 있기 때문에 구속 사유가 더 커진 것도 있지만 전가자들은요 웬만하면 구속영장 칩니다. 그래요? 네. 우리 김현대 의원님 전과자 아니에요? 저는 아닙니다. 아직 확정 판결 안 받았다. 네, 저는 아닙니다. 왜 그러십니까? 저도 무죄입니다. 앞에 전과자 계시잖아요. 우린 뭐 집시, 폭력 뭐 그러니까. 많아요. 우리 추가 뜨면 반드시 재범 때는 반드시 구속이죠. 맞아요. 네. 같은 죄로. 그렇죠. 여기는 이미 같은 죄가 되는 거죠. 집행유예가 그런 뜻 아니에요. 같은 죄를 초범일 경우는 유예가 되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는 그분은 유예된 가능성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범죄의 영역이 다양했어요. 다양했어요. 며칠 전에 그 우병우한테 2년 6개월 나왔을 때 어떤 분이 우병우가 형량이 가벼운 게 초범 때문이래요. 초범이라고. 물론 당연히 뭐 검사나 이런 거 했으니까 초범인 경우가 많겠지만 국정농단의 초범은 당연한 거 아니죠. 그걸 두세 번 할 수 있나. 국정농단 사건에. 김기춘요. 네. 그 국정농단을 몇 번 해도 거기도 초범이잖아요. 그러니까 징역 3년, 2심 때는 추가 떠서 징역 4년. 초범이었던 조윤선은 집행유예 1심에 나왔다가 2심 가서는 징역형. 그러니까 재범이기 어렵다는 뜻이죠 지금. 예. 근데 어쨌든 우병우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이명박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이유는 없다. 100%다. 0.0000001%도 없습니다. 일단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명박이 구속이 된다면
지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저 수구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반발해서 전국의 흐름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74%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사해야 마땅하다라고 국민 여론에서 이제 확인된 거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때 당시에 80%가 파면돼야 된다는 거였고 구속수사 돼야 된다는 여론이 거의 비등비등해요. 근데 나머지 마지막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 보냈던 퍼센테이지가 5%대거든요. 그럼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거보다도 더 못한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최근에 그런 이제 범죄 혐의가 하나하나 밝혀졌는데 현역 의원 중에 대놓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두둔하거나 세력이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막 울고불고 태극기 부대가 동원돼서 집 앞에서 집회를 하거나 시위를 하거나 그랬는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런 게 일절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의 반향은 잘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잘 됐다. 그래서 적폐청산이 국민의 요구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잘 돼야 된다라는 여론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반적으로 더 미워하는 것 같죠. 박근혜 경우보다 이명박을 국민들이 더 미워하고 그다음에 드러난 죄가 본인에 의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조직적이고 지능적이고 뭐 이런 돈에 관련돼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더 죄도 동정을 못 받을 것이다 이런 정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일시적으로 반발하는 척은 하지만 사실은 이명박을 털고 가야 일찍 털고 가야 지방선거에도 그나마 조금 더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얘기를 계속 해봤자 자기들이 그 옹호 세력으로 엮여서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물론 뭐 정치 보복이다 어쩌다 이렇게 하겠지만 글쎄 오랫동안 그거에 엮이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은 실제로 측근들은 다 이명박을 배신하고 정치적으로는 이명박에 대해서 우군이 없으면 완전 고립몬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지금 이재호 전 의원 한 분만 남아있죠. 그런데 주변에서들 얘기하는 건 이재호 전 의원도 빨리 놔줘라. 너무 이재호 전 의원 너무 힘들다. 이게 이제 측은지심한 여론입니다. 이게 불쌍해 보이는 게 3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명박 정권에 있어서 어떤 콩고물도 얻어먹은 사람처럼은 안 보여요. 이 빈 껍데기였던 거죠. 무슨 소리요. 그 비리 구조에서 말이에요. 그 열성적으로 자기는 이명박을 지키겠다고 하는 거 보면 정말 빈 껍데기로서 여러 가지 증언들 중에 이명박 기자회견할 때 도열했던 사람들은 사실 이 사건의 내막을 전혀 모른다는 쭉쟁이들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 이재호 씨 헛다리도 정말 재밌어요. 아니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이재호 의원이 그때 떨어지고 나서 외유할 때 그때 자금을 잘 들여다보면 무슨 돈으로 외국 다녔겠냐라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때 천신일 씨와 연관성도 제기됐었고요. 특임 장관까지 하셨던 분 아닙니까? 아, 옛날에 그런 장관이 있었어요. 특임 장관하고 그다음 보궐선거 때 자전거 타가지고 다시 국회로 오신 분이잖아요. 꼼꼼을 있었다. 많이 알고 계신 분이죠. 그러니까 은평에서는 그래도 비리 없고 청빈한 사람으로 그런 퍼포먼스가 글쎄요, 뭐 재산 신고상으로는 그런데 어쨌든 당시에 그 2008년도 총선 이후에 2009년, 2010년 그때 당시에 이재호 전 의원도 굉장한 권력 핵심에 가 있었죠.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니까 무슨 비리나 무슨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뭐 얘기하기는 좀 그렇다고 봐도 뭐 그게 쟁점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지금 얘기처럼 MB 시절에 사실상 2인자에 가까운 뭐 2인자였죠. 그러니까 MB냐 이상득이냐 이제 이렇게 했던 권력을 휘두른 것은 사실이고 근데 더 좀 이상한 것은 지금 좀 전에 얘기했듯이 왜 저럴까 지금. 그러니까 참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대목들이 있어요. 이재호 의원도 그렇고 김문수 의원도 그렇고 저는 민중당 했던 분들인데 민중당 거쳐서 어떻게 됐나요? 민중당을 거쳐서 YS를 거쳐서 그렇죠, 맞죠. 이렇게 MB에 이른 거죠. 그분들이랑 그렇죠? 똑같은 네, 케이스죠. 네. 그러니까 참 이상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 그럴까? 그게 최근에 뭐 하태경 의원 이런 경우들 보면서도 그런데 제가 좀 전혀 다른 얘기인데 요새 이런 생각을 어느 날 해봤어요. 지금 역사의 수레바퀴를 싹 돌려서 지금 일제시대라면 아주 단순화시키면 지금 있는 각각의 정치 세력은 그때 어느 편에 서 있었을까. 그러니까 누구는 독립운동을 했을 거고 누구는 친일을 했을 거고 누구는 그중에서 좌익을 한다고 했을 거고 누구는 거기서 좌익을 한다고 했다가 바로 변절해가지고 그중에 친일 제일 앞장서는
경우를 했을 거고 그렇게 지금 대입을 해보면 이해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하여간 좀 생뚱맞는 경우들이 있어요. 영화 밀정 같은 게 그런 시대 상황을 반영한 거잖아요. 원장님, 원장님이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홍준표를 뭐 스카우트 해간다든지 이런 이재호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YS 캐지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학생 운동권의 대표로 감옥 갔다 온 김민석을 전격 캐스팅을 해가지고 지금의 그 자유한국당 쪽에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저는 실제로 3당 합당을 할 때 그때 YS가 3당 합당을 할 때 왜냐면 저는 학생 운동을 하고 나왔을 때 그때 DJ YS를 다 알았고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저희 형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저희 그 상에 다 오셨고 저는 그때 이제 하루 딱 나갔다 들어갔었는데 그렇게 알던 사이죠. 그리고 제가 제일 어린 학생운동 출신으로 이제 정치를 그 뒤에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 3당 합당할 때 YS가 저한테 그 정치 참여를 권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죄송하지만 아닌 것 같다고 저는 그때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92년도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기택 만약에 그때 따라가셨으면요, 우리 지금 팟캐스트 날마다 까이고 있을 거예요, 하태경처럼. 아니 이제 그래서 근데 그때 이제 그때 YS를 따라갔던 분들이 YS를 통해서 정치를 시작했던 분들이 있고 지금 정병국 의원 같은 경우라든가 이성원 의원 이런 분들이 지금 김부겸도 마찬가지예요. 김부겸, 김영춘 이런 분들. 그렇죠. 이제 그때만 해도 그분들은 민주 진영에 있던 YS와 같이 처음에 정치를 시작했다가 간 경우인데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우리들이 비록 YS DJ가 색깔은 다르지만은 이쪽 진영으로 볼 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들었었어요. 근데 죄송하다고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이제 이랬죠. 굳이 따진다면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나라의 그런 정치를 하는데 그런 지역 연고 따지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제가 본가 외가 제가 상당히 좀 복잡한 전국구여가지고 본가 외가가 뿌리가 한쪽으로는 영남에 닿아 있고 한쪽으로는 호남에 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불렀을 때 제가 그건 아닌 것 같다고 했었단 말이에요. 안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DJ를 선택해가지고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거에 비춰본다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좀 하여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이고, 허무해라. 허무하죠? 좀 이상하네요. 부라님이 그거 말씀하신 거는 제가 아까 이제 우리가 지금 일제시대였다면 어느 편에 서 있었을까 이 얘기가 지금 판이 튀어가지고 그러네요. 이제 언제 80년 후에 87년이라면 언제였을까 이거잖아요. 김민석 원장님은 아마 옥사했을 거예요. 옥사했을까? 왜? 그건 아니고요. 저는 조금 쫄아가지고 제가 사실은 학생운동을 할 때요. 미 상공회의소를 점거농성하고 상공회의소는 아니거든요. 미 문화원을 점거농성하는데 배우였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은 제가 좀 겁이 많아가지고 총독부에 누군가를 일단은 독립운동 하던 분을 총독부에 가서 폭탄 테러를 이제 지시를 하고 난 뒤에 그 뒤에 그러면은 지시한 사람이 그 시간이 한 40년 가까이 우리가 일제와의 독립투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1919년에 조선 총독부에 폭탄 테러를 하도록 지시를 했었다 하면 1920년 경에 본인 직접 나섰죠. 아니 제가 이제 그러면은 고마운 말씀인데 저는 조금 다른 것이 우선 저는 요새 가끔 그런 생각해봐요. 일제 때 독립운동을 중간에 회절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 분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30년, 40년을 버텨서 이게 조국이 광복될 거라는 비전도 없는 상황에서 하는 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최근에 사실은. 그 서원 박탈된 김성수 동아일보 그 양반도 회절이잖아요. 왜 다 처음에 1919년에 3.1운동 할 때 만세 한 번씩 불렀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좀 겁이 많아가지고 제가 처음에 학생운동 데모할 때요. 나 솔직히 여덟 얘기를 하는데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형님이 저 고등학교 때 우리 형님들이 다 이제 데모하고 그러는 걸 제가 봤단 말이에요. 근데 데모하면 별로 끝이 안 좋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내내 데모하는데 안 낀 거예요. 그리고 언제 꼈냐. 처음에 종로에서 가듯이 일하는데 그때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그거였어요. 근데 그때 뭐 김지아가 거리에 나온다 소문도 있고 막 그러고 구경은 가고 싶고 따라 나갔어요. 근데 맨 뒷줄에 있었어 내가. 아니 일단 쫄아가지고. 맨 뒷줄이 맨 앞이 되죠. 근데 그게 가다가 전령한테 막혀가지고 뒤로 해가지고 맨 앞줄이 된 거예요. 아니, 진짜. 그래가지고
갑자기 정신이 없는데 앞에서 막 터지니까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제가 그때 처음 첫 줄을 가봤는데 그다음부터는 항상 맨 앞줄에 있었어요. 왜? 제일 도망가기가 좋더라고. 맞아요. 안 뒤에 있으면 정신 못 맞습니다. 차려요. 네. 이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좀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 하니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보면 대략 지금 민주당이라든가 아니면 이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시절에 그래도 독립 애국의 편에 서지 않았을까. 예. 사실 이명박이라는 인물은요, 남북관계 훼손시키는 시발점이기도 하고, 사실 박근혜 국정농단의 시발점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그런데 결국에는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그대로 올곧이 지켜내야만 나라가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인물이기도 하고, 상징이 정말로 많은데,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둠으로써 우리나라의 역사에 어떻게 보면 대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제가 사실은 조금 전에 조금 튀지만 뭐 저 일제시대 얘기부터 쭉 한 이유는 사실은 제가 최근에 하는 생각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MB까지가 들어가고 나면 보세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물론 YS는 좀 경우가 다릅니다. 중간에 이렇게 길을 바꾼 경우이기 때문에. 소위 이 땅에 지금 현재 소위 보수라고 하는, 라고 자처하는, 사실은 가짜 보수 세력이나 그 정당에서 배출한 이른바 지도자 내진 대통령들이 다 정상적으로 끝난 경우가 없고 법의 단죄를 받거나 국민의 탄핵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는 그에 비하면 지금 이제 김대중, 노무현 둘을 배출했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정상적인 대통령을 배출하고 또 이렇게 쭉 맥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흔히 얘기하는,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또 그 말씀하셨는데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100주년을 한 해 남겨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진짜 생각해 볼 게 많은 거죠. 1919년, 오, 그렇군요. 그때 3.1운동이 나오고 바로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죠. 예. 네. 그 역사적 전환점에 있는 인물이 지금 사실은 구속을 코앞에 두고 있고요. 재판 결과를 어떻게 장담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감옥에 머물러야 되는 바로 그런 인물인 것 같기도 하고, 국민 여론도 찍어주긴 했으나 역사적으로 지나고 보니까 정말 나쁜 대통령이었다라고 인정하는 바로 그런 인물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한 걸 아시죠? 그러면은 이명박이 구속된 이후에 우리 정치권은 또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변수들 중에 개헌 논란이 있지 않겠어요? 자유한국당은 당론 정도로 지금 10월 달 정도에 하자. 지방선거랑 상관없이 이 느낌인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쪽에서는 바른정당까지도 개헌을 어떤 형태로든 이번 6월 달에 했으면 좋겠다. 전반적으로 이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자유한국당이 지금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계속 그 어깃장을 놓게 되면 개헌은 좀 어려운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현재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지런히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지금 내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국회가 해서 개헌하는 게 순리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더 맞는 거겠죠. 대통령 발의 개헌도 결국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되니까. 그럼요. 근데 우선 저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번 개헌 논란의 최대 쟁점은 내용보다도 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하자는 걸 합의했던 걸 뒤집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현재의 대통령인 당시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현재의 야당 후보인 당시의 모든 다른 당의 대통령 후보,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까지 모두 다음 지방선거 때 개헌하자고 했던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국회의 수장이자 권력 2위인 국회의장이 6월 지방선거 때 하자고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가장 다수가 지금 그렇게 하자는 거거든요. 왜? 어차피 할 거니까 돈 안 들 때 하자. 그리고 합의된 때 하자. 이걸 뒤집는 순간 그 합의는 이제 모든 정쟁이 시작된 것이어서, 그래서 저는 결론은 연내에 하자 그랬다가 지금 10월에 하자는 건데 핵심은 6월에 하기 싫다는 것이고, 결국은 저는 지금 바른미래당은 6월에 하자고 이렇게 의견을 모아가는 것 같이 되는데, 저는 실제는 그쪽이 자유한국당 쪽의 입장을 맞춰서 우리는 6월에 하고 싶었는데 영 아닌 것 같다라고 입장을 결국 바꿀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6월에 국민과의 약속대로 하느냐 아니냐, 이것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럴 때 지금 말씀한 대로 결국 이것은 합의를 해서 가는 것이 최상인데 어쨌든 국회에서 이게 3분의 2 이상을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 합의로 되건 아니면 대통령이 발의를 하건 그것은 지금 자유한국당이 결사반대를 사실상 예정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의 합의대로 가자고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하고 그 압력대로 탄핵도 그렇게 따지면 거의 불가능했던 일을 국민의 압력으로 한 거잖아요. 그렇게 될 건지 아니면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상황에서 대통령 발의까지 해서 밀어붙여 볼 건지 아닌지 하는 게 남게 되는데 결국은 다른 모든 내용보다도 시기에 대한 쟁점이 생각보다 크고 또 중요한 거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이런 아이디어는 어떨까요? 국민투표 그러면 헌법에 대해서는 확정된 안을 갖고 찬성이에요 반대예요 이거잖아요. 국민투표의 원래 모습은 합의가 가장 중요해질 수도 있는 부분 나머지 뭐 디테일이 복지라든지 지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는 어쩌면 서로 간의 협의로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권력 구조에 대한 투표를 먼저 해요. 지방선거 때. 어느 걸 더 찬성하냐. 그다음에 누구 안대로 꼭 10월달이 아니라도 선거랑 상관없는 그 시점에 국민투표를 붙여서 개헌하는 방법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국정농단이 태블릿 PC로 나왔을 때 10월이었잖아요. 그때 이제 탄핵해야 된다라는 국민 여론이 이제 서서히 이제 시작될 때 탄핵이 될 거다라고 믿었던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컸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12월 달에 234명이 탄핵에 찬성해서 이제 직무정지를 시켰던 거잖아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 놓고 개헌이 지방선거와 맞물려 될 거냐 말 거냐를 갖고 하면 팽팽한 여론이지만 결국은 대통령이 발의를 하고 국회에 공을 넘기잖아요. 그러면은 선택의 기로에 선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이 분리되는 형태로 하면 1,200억 원이 소요되는 점을 간과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된다면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투표를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정치권이 국민과의 한 약속도 못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약속을 안 지키는 집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최소한의 합의를 통해서 개헌을 지방선거 시기에 진행하는 것 지금은 물러설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푸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아마 현실성은 조금 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까다로운 권력 구조에 대한 것만 먼저 정리를 하고 나머지를 그 뒤에 하자라는 건데 사실은 권력 구조가 제일 까다로운 거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나머지는 굳이 뒤로 미룰 필요가 없이 6월 달에 다 합의할 수가 있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연기하자고 하는 명분도 권력 구조가 복잡하니까 그걸 졸속으로 하기 어려우니 그거를 더 천천히 하자는 얘기거든요. 근데 권력 구조를 띄워놓는다는 것이 결국 권력 구조도 합의해서 국민투표라는 게 하나의 안을 놓고 투표를 하는 것이지 이거냐 저거냐를 놓고 투표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런 의견이 있다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개헌을 위한 자신이 발의하기 위한 개헌 특별기구까지 마련돼서 지금 가동되고 있는 상태고 그 이야기는 며칠 전에 방송에 나갔고요. 이 개헌 논란이 어떤 전국의 큰 줄기를 바꾸는 변수가 되긴 힘들겠죠. 지방선거까지 가는 길에.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때문에 이제 그 개헌 문제가 좀 묻혀 있는 거잖아요. 물론 시기가 이제 3월 13일 날 보고하고 3월 20일 날 이제 발의를 하고 국회에다 넘기게 되는 과정이 이제 또 패럴림픽하고도 연동되어 있는데 우리 국민들의 학습 능력 또는 사안을 바라보는 꿰뚫는 뭐라고 되나요? 눈? 이것이 이제 2015년, 16년도를 경과하면서 매우 높아졌다. 물론 이미 이제 헌법 전문이나 아니면은 130조 가량의 헌법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제 그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헌법의 전문을 전체를 한번 좀 놓고 일일이 좀 1조 총괄하고 뭐 전문 내용을 참 보다 보면 여기에 문제점과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가져가야 될 기초적인 문제, 국민 기본권의 문제와 그다음에 지방 분권의 문제, 사법권, 중립의 문제 또는 인사추천 제도의 문제를 다 포함한 내용에 대해서 어느 세력, 어느 당이 가는 길이 맞는가에 대한 판단들이 이제 서서히 형성될 거라 봅니다. 가까워질수록 그렇게 되면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압력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약속했던 걸 안 지키는 일이라면 명분에서는 자유한국당 쪽이 워낙에 국민들의 어떤 신임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결국엔 그러면 국회에서 만든 헌법으로 어떻게든 개헌이 된다고까지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지금 단정하기 어렵죠. 쉽게 저는- 단정하기가. 저는 그렇게 밟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야기가 되는 이유가 시점상으로 가서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사실은 3월 달에 웬만한 내용들이 다 그렇죠. 정리가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제 발의 여부가 사실상 3월이면은 이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자유한국당이 연내를 얘기했다가 10월에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간단합니다. 이유는 지금 개헌 자체를 완전히 하지 말자. 이건 아무도 그렇게 말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6월을 미루기 위해서 우리가 꼭 미루자는 건 아니다라는 거를 예를 들어 7월에 하자 8월에 하자 이렇게 얘기하기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야 6월에 하지 왜 그러니? 이렇게 되잖아요. 날씨 좋을 때. 그러니까 덜 출 그 때. 12월에 하자 이러면 너무 또 안 하라는 것 같고 하니까 꼼수를 써가지고 지금 이제 꼼수로 10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때 소나기 피해보자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거예요. 결국 이제 그것만 피하자는 얘기인데 문제는 어쨌든 그런 꼼수를 씀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6월을 넘겨야 되겠다라는 의도를 명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사 반대를 한다면 합의가 될 리는 없고 또 대통령이 발의했을 때 3분의 1로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봐야 되거든요. 거의 99%. 이제 그럴 때 남는 선택은 대통령의 판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결될 것을 염두에 두고 밀어붙여서 일단 개헌을 저지한 세력이 저 세력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게 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이제 남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다음의 얘기는 또 이방카도 왔고요. 지금 현재 분위기는 북한이건 미국이건 뭐 당연히 우리나라 마찬가지고 대화를 하자는 게 똑같은 생각일 거란 말이죠. 어쨌건 만나야 된다 이런 건데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가장 먼저 대두될 이슈는 역시 남북관계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이제 지금 미국의 통상 압박, 보복 뭐 이런까지 걸려 있으면서 GM까지도 걸려 있으면서 반미 분위기도 약간 감지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어쨌든 그렇지만 사실상의 북핵에 있어서의 세계적인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건 사실은 트럼프고 한반도에서의 원전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거라는 차원에서 보면 이것도 북한이 김여정을 보내서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처럼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다는 말씀처럼 빠르게 진행될 수는 없는 상황. 조심스러운데 여기에 대한 예측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방선거의 중요한 변수로도 저는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을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지방선거를 의식해서라도 6월 달 이전에는 어려울 거다라는 예측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을 먼저 듣겠습니다. 여건에 만들어서? 대해서 여건을 만들어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된 건데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 북미 대화가 추진되다가 이제 불발한 거 아닙니까? 지난번 그 김영남 위원장 왔을 때요. 그러면 이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이제 폐막식 후 이틀 정도 이제 있게 되면 그 사이에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에 대해서는 쉽게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어쨌든 김영철이 내려온 거는 결국은 김정일 위원장과 그다음 김정은 위원장으로 이어지는 이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제 남북 대화의 가장 고위급 채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창 올림픽이라는 이례적인 게 아니라 쭉 이어가기 위해서 김영철을 보냈다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재정 교육감이 전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셨잖아요. 그분이 며칠 전에 인터뷰를 보면 지방선거까지는 좀 준비기로 놓고 보고 그 이후에 이제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정세현 전 이제 통일부 장관 역시 이제 펜스 부통령을 못 만난 것에 대해서 이제 김영남 위원장이 얼굴 표정을 이제 전달하는 그런 인터뷰 내용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남북 관계가 치밀하고 제대로 진행이 된다라면 정상회담까지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 거가 이제 지금 통일 분야의 전문가들의 예측이란 말이에요. 이제 25일 날 이제 폐막식에 참여하고 그 26, 27, 28일 날 상황을 좀 봐야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방선거 이후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한 몇 달 되고 그 이후이지 않을까 8.15. 8.15? 그 시점 괜찮은데요? 네. IT상으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은요? 글쎄요. 그 부분은 저는 그야말로 북미 간의 관계가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불발한 것으로 뭐 사실상 알려지고 있는
김여정 펜스 만남 이것이 만약에 이루어졌었다면 소위 얘기하는 탐색적 대화, 일단 무슨 이야기를 할지 또 협상이 아니라 협상이 과연 될지를 짚어보는 그런 대화로서의 첫 미팅을 해서 서로 말을 건네보고 운을 띄워보는 것이 제대로 됐었다면 조금 더 진전이 되면서 남북 최고위급 만남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저는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양쪽에 다 염두에 두고 사실은 왔던 거거든요. 그게 이제 막판에 꼬인 것인데 제가 지난번에 그 김여정이 친서를 전달한 날 저희들이 했던 방송 때 그때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펜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트럼프는 그때 주로 펜스에게 어떤 강경론에 대해서만 우리가 비판을 할 때 한편으로는 트럼프는 펜스라는 카드를 왼쪽 손에 들고 또 한편은 이방카라는 카드를 또 한편에 들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되짚어보면 이미 그때 펜스를 강경 카드로 보내면서 동시에 만날 생각을 하고 보냈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트럼프의 경우에는 상당히 진폭이 넓은 카드를 쥐고 있다고 봐서 이방카 김영철 미팅은 경우에 따라서는 뭐 똑같이 그냥 딱딱하게 끝날 수도 있지만은 여전히 저는 의외의 전격적인 발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 그 민주공대에서 이번에 저기 한 게 중앙일보의 김영희 대기자라는 분 계세요. 그분이 소위 보수 언론사에서 오래 계셨던 분이지만 굉장히 진보적인 입장으로 예를 들어 사드를 포기해야 된다. 그다음에 한미의 연합훈련을 중단하거나 축소해서라도 북한하고의 관계를 풀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그 공감을 얻었는데 아니 차라리 트럼프한테 노벨 평화상의 꿈을 우리가 심어주자. 그게 어떻겠느냐. 그게 충분히 현실성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근데 약간 몽상가이기 때문에 그게 뭐가 될 것 같다고 싶으면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이 판이 크게 변할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저는 오히려 보는 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즉 철저하게 미국과 북한이 서로의 사인을 어떻게 보내고 트럼프가 어떻게 카드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남북관계의 진전 가능성은 꼭 늦는 건 아니다. 오히려 지금 이번에 대통령께서 우물가에서 숭늉을 마실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원칙적으로 처음에는 여건을 만들어가면서 만나겠다라고 하는 것이 원칙적인 말씀이고 하지만 그때 만약에 펜스 김여정 만남이 진전이 조금 됐다면 근데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직 상황은 하여간 양쪽 다 열려있다 이렇게 보는 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족 사랑이 좀 각별하잖아요. 딸을 백악관 고문으로 세우는 혹시 나라가 왕족 국가 말고 또 있나요? 이제 민주적인 방식으로 선출된 대통령의 딸을 고문으로 앉힌 경우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공식적으로 직함을 준 거죠. 예, 그러니까요. 공식적으로 직함 준 것도 좀 사실은 좀 언밸런스하잖아요. 근데 하여튼 펜스 부통령과 북측이 만나는 장면보다는 이방카와 북측 고위급 대표단이 만나는 것을 통해서 반전의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다 떠나서 이렇게 뭐 북미 대화 이런 게 아니라 이방카에게 뭔가를 역할을 주기 위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어렴풋이 해봅니다. 네. 근데 저는 트럼프한테 북핵은요 일종의 양손에 쥔 떡 같은 거예요. 안 돼도 그만, 돼도 그만이에요. 어느 쪽이 다 얻어진 이익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트럼프가 아까 원장님 말씀처럼 노벨 평화상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업적을 남기는 사람을 만들어 주느냐, 계속 싸울 대상을 세워놓고 그냥 싸우게 만들어주느냐 이 차이라고 보는 제가 거죠. 노벨 평화상 얘기를 한 건 그렇게 훌륭한 분이다라는 꼭 뜻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판을 차라리 그쪽으로 바꾸는 어차피 빅딜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거기는 일종의 좋게 말하면 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고 나쁘게 보면 장사를 했던 큰 장사꾼 출신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의 빅딜을 하도록 우리가 유도해가는 것이 어떠냐라는 생각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북핵을 둘러싸고서는 최대한의 긴장을 통해서 최대한의 실리를 본 거는 사실은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이죠. 가장 많은 무기 구매에 성공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지방선거까지 가는 과정에서 남북 관계가 술술 잘 풀리면 여당에게 유리한局面이 만들어지는데
사고 같은 게 나서 서로 비난하는 사태 같은 게 온다고 하면 그때는 굉장히 지방선거가 어려워질 변수가 될 수도 있다. 그럼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 아직까지는 미미하지만 지금 보수 야당들, 적폐 세력이라고 불리는 그분들이 사실상 실제로 홍준표, 안철수 또는 유승민 이렇게 연결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이 사람들이 지방선거에 연대할 가능성은 없느냐. 물론 지금 당장은 그런 생각은 없다고 당연히 말하죠. 뭐 지금 먼저 포기하는 당이 어디 있어요. 근데 다가가게 되면 실리를 추구하면서 특정 그 중요한 광역 선거구들을 서로 간에 주거니 받거니 빅딜로 해서 암묵적 연대를 통해 가지고 여당을 잡으려고 할 것이다라는 예측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촉발된 게 안철수와 남경필의 만남, 주적 논란 뭐 이렇게까지 왔는데 실제로 원장님이 대표적인 분 아니에요? 지금 야당들이 특히 적폐 야당들이 1대1 구도를 만들려고 할 것이다라고 지금 언론에 띄우신 분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뭐 대표적인 건 아니고요. 그냥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아닌데요. 저는 못한다. 왜냐면은 다른 방송에서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 지방선거가 그냥 광역자치단체장만 뽑는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기초의회, 광역의회, 기초단체장까지 뽑는 선거잖아요. 그런데 후보가 없으면 자유한국당의 후보가 없으면 나머지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가 없어요. 이제 그게 하나가 있는 거고 그러고 두 번째는 적폐 세력과의 연대인데 안철수 입장에서 그러면 이번에 완전히 망가져서 기사회생을 못할 지경까지 될 거냐 아니면은 그래도 시간을 벌면서 총선과 대선, 다음 대선을 준비할 거냐의 문제인데 이번에 만약에 1대1 구도로 만들어서 졌다. 그러면 그동안 내뱉은 말이 완전히 물거품이 돼. 물론 뭐 그동안 뱉은 말을 다 주워 담기 어려울 정도로 거짓말과 표변했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는 지금 시기 1대1 구도를 예상하고 서울은 안철수, 경기도는 남경필. 그래서 다 망하면 어떡합니까? 사실 제가 망할 거거든요. 그러고 사실은. 제가 1대1 구도가 될 것이라는 얘기도 꽤 먼저 한 편이고 그다음에 9플러스 알파론을 얘기하면서 신중론 그다음에 너무 낙관하지 말자는 얘기를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이유는 사실은 한편으로는 실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 여론조사 믿고 그렇게 가지 말자는 경각심을 제기하기 위한 것도 있고 방심하지 말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그것이 안 맞는 거예요. 그들의 논리나 이런 거에 비춰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그에 대한 증거 같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한다고 자꾸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를 염두에 두는 측면이 꼭 없진 않습니다. 예방 차원도 있죠. 예방 차원도 있죠. 그런데 그런 걸 다 종합하고도 실제로 저는 내심은 그들의 내심은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욕을 좀 먹더라도 1대1로 만들어서 후보를 하나씩 내서 일단 여당하고 1대1로 붙어서 문재인 정부를 최대한 흔들자라는 시도는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더 시도는. 강하다.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봅니다. 이제 저는 그 경우가 보궐선거면 가능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이제 우리가 그때 야당일 때 박원순 무소속 그다음에 안철수과의 단일화 그리고 당내 경선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 선거만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구도는. 근데 지금 이거는 동시다발 선거잖아요. 그다음 보궐선거까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 선거에 굉장히 영리한 분 하나를 뭐 다시 발견한 건 아니고 박지원 의원의 영리함을 봤는데 주적 논란을 만들어 놨잖아요. 영리함이란 표현은 그럴 때 쓰는 거 아닌데요. 들어보십시오. 영리합니다. 영리한 게 뭐냐면 교활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주적 논란을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는 그런 말 한 적 없어라고 잡아떼잖아요. 그러면 안철수 입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단 말이죠. 나는 주적이란 말 한 적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박지원 의원까지 이제 고소를 해놓은 상태라서 예방 효과로는 그렇게 미리 선점해서 질러 놓으니 고소를 당하면서도 뭔가 안철수의 손과 발을 묶는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 이런 얘기죠. 싸울 줄 아는 거죠. 근데 사실은 박지원 대표의 노림수는 그걸 통해서 안철수 대표가 문재인 정부나 여당을 공격하는 그 예봉을 꺾는 데 노림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한다고 해서 안철수 대표가 내가 주적이라고 얘기한 적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것 때문에 그게 뭐 저 스스로를 묶어서 정부 공격을 못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사실은 그 논란을 통해서 민주당 쪽으로 조금 더 가깝게 오는 그런 정서적 효과를 사실은가 있다고 봐야죠. 하나 더 있죠. 그보다 더 앞서 있는 게 있죠.
호남 민심에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지 못하는 이제 국민의당 패거리들의 떨어져 있는 그 표를 바른미래당으로 못 가게 하고 막아두는 효과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까 영리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것은 의도되지 않은 논란은 아니죠. 정정하겠습니다. 그럼 교활로 할게요. 아니야. 저는 제가 그거를 동의한다고 하기에는 좀 너무 심한 표현이어서 그렇고. 근데 어쨌든 의도가 있는 논란을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영리한 거죠. 예. 원점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아젠다를 만들고 프레임을 만들어서 뭔가 이슈의 중심이 되는 것 자체가 그럼요. 정치인으로서는 최고의 무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포지셔닝이 이동을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다가 그런 거 못 하셔가지고 지금 컷오프 당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하다가 제자리 하다가 제자리 이렇게 됐죠. 그분이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그래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꼼수가 잘 안 먹히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일식의 중심은 되잖아요. 조금 다른 얘기를 하자면 오늘 어떤 언론에서 저한테 이런 걸 물어봐서 제가 어떻게 답을 했냐면 지금 박지원 대표 말씀을 하시니까 박지원 대표가 1대1 구도로 갈 것이다. 그래서 저쪽은 그렇게 합치기 때문에 결국은 민주당은 민평당과 연대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1대1 구도를 얘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 생각은 어떠냐고 물어봐서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쪽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결국 1대1 구도로 가서 묵시적인 연대를 할 것인데 우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런 어떤 선거 연대라든가 이런 거는 특별히 고려할 상황은 별로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게 조금 다른 거죠. 그 이전에 왜 한참 더불어민주당이 일당이 뺏길 거다. 그래서 국민의당과 합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지난 연말 연초에 꽤 있었잖아요. 국회의장 가져가는 부분도 있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민평당 만들어지기 전, 그러니까 바미당 만들어지기 전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이제 계속 이제 솔솔솔 나올 때 이제 국민의당 안에서 우리 쪽에 이제 노크도 하고 똑똑똑 했는데 미동도 안 했던 거 아닙니까? 지도부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방향이 선회돼서 또 이번에는 똑똑똑해서 1대1 지방선거 앞두고 1대1이니까 우리 이 민평당과 어떻게 좀 으쌰으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으쌰으쌰 한 거냐 그랬더니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바미당이 7.5%에서 반토막 났잖아요. 4.5%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50.5%로 됐고 호남에서는 거의 민평당하고 저희 더불어민주당하고 거의 3배에서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지지도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국정 운영과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안정적으로 지금 국민과 이렇게 딱 착근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어려운 일이 있거나 아니면 좀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이게 미세적으로 좀 들쭉날쭉 하더라도 그거는 45%대가 계속 쭉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이번 주에는 50% 넘어갔죠. 그러니까요. 50%까지 넘어갔는데 저는 그래서 물론 이제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것에 대한 앞서 원장님 얘기했던 경각심과 그다음에 절실함과 승리를 위한 제반의 문제를 정말 돌다리도 두들기고 살얼음판 걷는 심정으로 정말 또박또박 그러나 뚜벅뚜벅 해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추미애 대표가 96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제 20년이 넘는 정당 활동을 통한 경험, 이제 선거를 어떻게 치르면 승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충분한 계산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고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자기 선거는 잘 못하지만 남의 선거는 잘 치르는 원장의 전략적 기조 죄송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아울러 가면 저는 지방선거에서 유의미한 9+알파 특히 영남에서의 유의미한 결과치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준비를 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주말에도 새날을 빠뜨리지 않고 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방선거 의미가 새날이 아니고 맨날이에요. 우리는 그냥 거의. 그러네. 이번 지방선거 의미가 그냥 지방선거가 아니고 피 흘리지 않은 혁명이었기 때문에 나쁜 세력을 국민의 심판으로 몰아내는 역할을 일단 해줘야 자연스럽게 정치권 물갈이도 되면서 여러 가지 효과를 나올 수 있다는 면에서 개헌도 맞물려 있고요. 우리가 이번 지방선거만큼은 저는 최다 투표율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 촛불 AS를 해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요즘에 그 투표하자 운동을 지금 기획하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투표를 올려가지고 지방선거 투표율이 사상 최대로 80%가 넘어가는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와우. 자, 말씀만 들어도 감사하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방선거 결과는 뭐 이렇게 예단하는 건 사실은 정치권에서는 하기 힘든 일이라고 생각해요. 당직자분들은. 근데 이건 방송이잖아요. 지방선거 결과 어느 정도 압승이냐 뭐 이런 느낌. 희망 섞인 것도 좋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9지역이고 저희가 자유한국당이 7이고 무소속 하나죠. 제주도가 지금 무소속인 거죠. 무소속으로 밤이당에 안 들어갔죠. 원희룡이 지금 무소속으로 치를 거예요. 네. 무소속으로 치르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건데. 치를 것 같은데 지금 확실히 당적을 완전히 벗었나요? 통합 작업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어요. 않음으로써 이제 남아 있는 무소속으로 거죠. 갈 거다는 예측이 많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당적을 버린 건 아니죠. 아직은. 무소속으로 애매하죠. 당선 가능한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그런데 어쨌든 무소속이 더 유리하다고 이제 사람들이 보는 거죠. 본인도 아마 그렇게 볼 가능성이 높고. 근데 제주도가 이제 제주도 특성도 있고. 근데 그러면은 7개잖아요. 7개인데 인천, 경기 지금 현재 여론조사로 1대1 구도로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데가 인천, 경기이면 11에다가 그다음에 부산, 경남. 부산, 경남 4개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4개에다가 제주 5개가 되면 울산, 대구, 경북 뺀 나머지 지역 3개만 내줄 수도 있다. 3개만. 그렇죠. 그러니까 14개. 그런데 지금 이제 민주공대에서도 했지만 사실은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회, 광역의회는 구조가 달라요. 그렇죠. 저희가 전체를 놓고 보면 참 중요한 거예요. 과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반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3분의 1이 광역자치단체장에서 우리가 9+알파도 물론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초광역의회에서의 과반수 이상을 확보하는 것과 기초단체장에서의 그러니까 수도권은 사실은 과반 이상인데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3개를 빼고 다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이겼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의 경우는 한 반수 이상인데 이제 경기도 도지사가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초단체장에서 우리가 4개 이상 4개 4개 갖고 있는 자치단체장 중에 확보를 못한 곳 대표적으로 충청과 강원 같은 경우에 광역단체장 즉 도지사는 우리 당 소속이지만 실제로 기초단체장 시장 그렇죠. 군수와 도의원은 형편없이 없는 강원도는요 군수 하나만 더불어민주당이에요. 가령 그런 식이라는 거죠. 예. 평창 하나만. 근데 이번 선거는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번에 포인트가 광역자치단체장에서의 몇 개를 더 우리가 확보하느냐도 중요한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 군구, 의회, 기초단위와 강역의회와 그다음에 기초단체장을 이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이제 같이 패키지로 묶인다는 거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저희가 좀 가반 의석을 확보해서 지금 얘기하는 개헌에서 지방 분권이 지방 정부로까지 갈 수 있으려면 그런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네. 개념 있게 투표도 해야 되고 투표율도 아까 얘기했던 높아야 되고. 80% 투표율을 높이는 그런 캠페인 그다음에 개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 지방 분권 때문에 더욱더 강조되는 점이죠. 네. 지금 20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엄청 올랐고요. 다시 원상 회복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도 지금 어떤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가 있어서 아까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방심하지 않고 계속 조심하면서 특별한 사고가 나지 않고 가면 촛불혁명의 제2차 라운드에서의 어떤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보고요. 주말에 나와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고 올림픽이 끝나면 정치권은 오히려 더 훨씬 더 바빠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명박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이유는 없다. 100%다. 0.0000001%도 없습니다. 일단 잠시 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명박이 구속이 된다면 지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저 수구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반발해서 전국의 흐름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74%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사해야 마땅하다라고 국민 여론에서 이제 확인된 거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때 당시에 80%가 파면돼야 된다는 거였고 구속 수사돼야 된다는 여론이 거의 비등비등해요. 근데 나머지 마지막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 보냈던 퍼센테이지가 5%대거든요. 그럼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거보다도 더 못한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최근에 그런 이제 범죄 혐의가 하나하나 밝혀졌는데 현역 의원 중에 대놓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두둔하거나
세력이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막 울고불고 태극기 부대가 동원돼서 집 앞에서 집회를 하거나 시위를 하거나 그랬는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런 게 일절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의 반향은 잘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잘 됐다. 그래서 적폐청산이 국민의 요구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잘 돼야 된다라는 여론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반적으로 더 미워하는 것 같죠. 박근혜 경우보다 이명박을 국민들이 더 미워하고 그다음에 드러난 죄가 본인에 의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조직적이고 지능적이고 뭐 이런 돈에 관련돼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더 죄도 동정을 못 받을 것이다 이런 정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일시적으로 반발하는 척은 하지만 사실은 이명박을 털고 가야 일찍 털고 가야 지방선거에도 그나마 조금 더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얘기를 계속 해봤자 자기들이 그 옹호 세력으로 엮여서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물론 뭐 정치 보복이다 어쩌다 이렇게 하겠지만 글쎄 오랫동안 그거에 엮이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은 실제로 측근들은 다 이명박을 배신하고 정치적으로는 이명박에 대해서 우군이 없으면 완전 고립몬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지금 이재호 전 의원 한 분만 남아있죠. 그런데 주변에서들 얘기하는 건 이재호 전 의원도 빨리 놔줘라. 너무 이재호 전 의원 너무 힘들다. 이게 이제 측은지심한 여론입니다. 이게 불쌍해 보이는 게 3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명박 정권에 있어서 어떤 콩고물도 얻어먹은 사람처럼은 안 보여요. 이 빈 껍데기였던 거죠. 무슨 소리요. 그 비리 구조에서 말이에요. 그 열성적으로 자기는 이명박을 지키겠다고 하는 거 보면 정말 빈 껍데기로서 여러 가지 증언들 중에 이명박 기자회견할 때 도열했던 사람들은 사실 이 사건의 내막을 전혀 모른다는 죽쟁이들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 이재호 씨 헛다리도 정말 재밌어요. 아니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이재호 의원이 그때 떨어지고 나서 외유할 때 그때 자금을 잘 들여다보면 무슨 돈으로 외국 다녔겠냐라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때 천신일 씨와 연관성도 제기됐었고요. 특임 장관까지 하셨던 분 아닙니까? 아, 옛날에 그런 장관이 있었어요. 특임 장관하고 그다음 보궐선거 때 자전거 타가지고 저 다시 국회로 오신 분이잖아요. 꼼꼼을 있었다. 많이 알고 계신 분이죠. 그러니까 은평에서는 그래도 비리 없고 청빈한 사람으로 그런 퍼포먼스가 글쎄요, 뭐 재산 신고상으로는 그런데 어쨌든 당시에 그 2008년도 총선 이후에 2009년, 2010년 그때 당시에 이재호 전 의원도 굉장한 을 수락한 정부 비판에 총력을 쏟는다는 방침입니다. 투쟁위원회를 꾸렸는데 복당 후 공개 활동을 자제해온 김무성 전 대표가 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청년들을 죽인 살인범을 손님으로 맞아 악수하고 웃고 식사를 대접한다는 것이 여러분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총회 직후엔 광장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하고 일부 의원들은 통일대교 앞에서 밤샘 시위도 시작했습니다. 다만 역풍을 우려한 듯 이번 사안과 국회 일정을 연동하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보이콧에 대한 그런 입장과 아직 계획을 세운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국회 일정을 제외한 나머지 다음 주 대외 활동은 모두 취소한 채 김영철 부위원장 방남을 이슈화하는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의 방한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현 대변인은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데 미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런 역할을 잘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방남에 반발하는 보수 야당을 향해서는 터무니없는 색깔론과 종북몰이로 남남 갈등을 유발하는 것의 연장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아 그러네 진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다시 시작됐으면 좋겠다. 당선인으로 지금 시작해가지고. 발음 제대로 하셨나요? 누구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그러셔야 되는데 뭐 문대인 대통령 이러신 거 아니죠? 지금 제가 최근에 그 혀를 깨무른 다음에 발음이 아직도 잘 안 되고 있어요. 예.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최악의 사회를 바꿔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100회 채우고. 아직 9회 남았습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숨 쉬는 것도 정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91번째 방송입니다.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님.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입니다. 좋은 주말입니다. 내일이면 올림픽이 끝납니다.
평창 가시죠? 예. 네, 그러실 것 같고. 자, 김민석 민주연구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창 안 갑니다. 평창 안 다녀오셨어요? 법슬레이 결정하는 날은 갔다 왔어요. 그러셨구나. 우리가 2월 25일이면 탄핵 파면 구속 조기 대선이 아니었으면 2월 25일 날이 대통령 취임하는 날이고요. 취임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이 폐막식 때 연설을 하는 날이었을 겁니다. 만약에 정상적이었다면. 그래서 지금 카톡이 도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2월 25일까지라고 돌고 있잖아요. 보궐선거였다고. 아, 그래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선거운동을 열심히 다 했다가 그렇죠. 실망하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군요. 그런 거죠. 자기도 몰랐던 거죠. 예. 그 12월 20일 날 빨간색이었잖아요. 올림픽 기간 동안에 외신이 칭찬할 정도의 치안 상태와 그리고 세계가 놀라고 있는 북핵에 관련된 스피디한 남북 관계의 진행 이런 것들이 화제가 되고 있고 평창 올림픽이 지금 무사히 끝나가고 있고요. 이게 다 이문덕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아프지 않을까 싶어요. 와병설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되게 약간 우려됩니다. 이건희처럼 수년간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태가 발생하면 어떡하지? 진짜 너무 걱정 심하게 하지 마세요. 네. 그런 뭐, 정도는 상황이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뭐 테니스 드디어 이제 우리 원장님의 오퍼가 끝나가고 있는데 빨리 끝내고 싶어요. 지금 나는. 얼마 전에 제가 차마 그 얘기는 못하지만 속으로 지금 저도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얼마 전에 그 네. 민주공대에서 그 김영배 구청장하고요. 그다음에 시흥 시장 김윤식 시장을 불러서 그 인터뷰하는데 거기서도 또 그분이 한 분이 그렇죠? MB한테 져서 여기까지 온 거다라고 그분이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공감대가 경우가 없는 분이었어요. 아니 공감대가 꽤 넓게 형성이 된 게 푸나님 때문일까요? 아니 그것보다 제 생각은 뭐냐면은 그만큼 김민석 원장의 정치적 비중이 높다. 전직 대통령과 견줄 만한 인물이다.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지 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리석게도 나는 이 대목에서 그거 좋은 건가 이러고 있어 지금. 그러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감옥 가지 않고 지금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셔야 돼요. 그럼요. 네, 예. 그 주변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붙어가지고 온전한 사람 흔치 않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지. 네, 재판 지금도 진행하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저는 이렇게 비교적 세게 붙었던 게 이명박 저희가 있고 홍준표가 있거든요. 네. 뭐 그렇게들 좋을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두 분 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원장님이 이제는 와신 상담 하셔야 돼. 왜냐하면 그게 두 번 세게 붙어가지고 이기질 못했으니까. 3세판이니까 세 번째는 그렇지, 되는 거죠. 마지막에 뭐. 이제. 저도 두 번 붙었어요. 새날 운빨을 확 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번. 저는 계속 자축하겠습니다. 저는 계속 드렸잖아요. 저는. 그래요? 저는 국정원 사건 아직도 재판이에요. 이거 좀 환장하겠네. 왜 대법원에서 안 받죠? 근데 우리가 약간 오늘은 좀 마음 편하게 좀 즐기는 차원에서 2월 25일 날 싶은데. 이게 방송이 되니까 네, 기분 좋은 날이잖아요. 만약에 농이지만 사실은 좀 우리가 돌다리도 두들겨 간다는 차원에서 이명박의 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을 가능성은 왜 없는 그러세요? 거죠? 전가가 지금 14범인데 푸나님 왜 이러세요? 전가가 14개가 있었던 그러니까 분이에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자고요. 초범이면은 초범이 혹시나일 수 있죠. 그러나 초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물론 파면되고 있기 때문에 구속 사유가 더 커진 것도 있지만 전가자들은요 웬만하면 구속영장 칩니다. 그래요? 네. 우리 김현 대변인 전과자 아니에요? 저는 아닙니다. 아직 확정 판결 안 받았다. 네, 저는 아닙니다. 왜 그러십니까? 저도 무죄입니다. 앞에 전과자 계시잖아요. 우린 뭐 집시, 폭력 뭐 그러니까. 많아요. 우리 추가 뜨면 반드시 재범 때는 반드시 구속이죠. 맞아요. 네. 같은 죄로. 그렇죠. 여기는 이미 같은 죄가 되는 거죠. 집행유예가 그런 뜻 아니에요. 같은 죄를 초범일 경우는 유예가 되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는 그분은 유예된 가능.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범죄의 영역이 다양했어요. 며칠 전에 그 우병우한테 2년 6개월 나왔을 때 어떤 분이 우병우가 형량이 가벼운 게 초범 때문이래요. 초범이라고. 물론 당연히 뭐 검사나 이런 거 했으니까 초범인 경우가 많겠지만 국정농단의 초범은 당연한 거 아니죠. 그걸 두세 번 할 수 있나. 국정농단 사건에. 김기춘요. 네. 그 국정농단을 몇 번 해도 거기도 초범이잖아요. 그러니까 징역 3년, 2심 때는 추가 떠서 징역 4년. 초범이었던 조윤선은 집행유예 1심에 나왔다가 2심 가서는 징역형. 그러니까 재범이기 어렵다는 뜻이죠 지금. 예. 근데 어쨌든 우병우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청와대는 어제 만찬에 대해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방카 보좌관 모두 한미동맹의 결속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던 겁니다. 동맹에 대한 대화는 북핵 문제 해결로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방카 보좌관은 압박과 제재에 힘을 더 실었습니다. 비공개 접견에서도 두 사람은 이 같은 의견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방카 보좌관은 만찬 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문 대통령 내외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북한 고위급 대표단은 단장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성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과 수행원 6명입니다. 그런데 이 중 북한 외무성에서 북핵 6자 회담에도 관여했던 인사가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이 보내온 명단을 놓고 대표 단원들의 구체적인 역할을 확인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측의 정상회담 제안에 대해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며 사실상 북미 대화를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올림픽 폐막식 때 미국과 접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표단을 꾸렸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마침 이방카 보좌관과 함께 방한한 미국 대표단의 비공식 수행원 중엔 앨리슨 후커 미국 국가안보회의의 한반도 보좌관이 있습니다. 후커 보좌관은 지난 2014년 방북해 김영철 당시 정찰 총국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이 이끄는 북한 대표단은 내일 오전 경의선 육로 남북 출입사무소를 거쳐 내려옵니다. 대표단은 내일 밤 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한 뒤 오는 27일까지 남측에 머물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9번째 대북 제재인 이번 조치는 주로 그동안 대북 제재의 구멍이었던 해상 밀거래 봉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북한이 석탄을 수출하는 걸 도왔거나 공해상에서 북한 배를 만나 석유 제품 등을 넘긴 무역회사 27곳과 중국 파나마 등 선박 28척, 개인 1명을 새롭게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포함된 회사와 선박 수로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If the sanctions don't work, we'll have to go phase 2. And phase 2 may be a very rough thing, may be very, very unfortunate for the world. 평창 올림픽 이후 남북 대화 기류와 상관없이 대북 압박은 계속된다는 신호를 보낸 겁니다. 미국 정부는 여기에 더해 미국 군함이 북한을 출발한 배들을 공해상에서 세운 뒤 직접 검색하는 조치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로이터는 북한이 해상 봉쇄를 전쟁으로 간주하는 상황에서 이 조치가 확대될 수 있을진 불확실하다며 겨우 탄력받아 아직 깨지기 쉬운 남북관계에 긴장만 더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으론 어떻게든 북미 대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북한을 비핵화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압박작전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청계광장에 모였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남을 규탄한다며 현장 의원총회를 연 겁니다. 김영철을 처단하라! 의원은 아니지만 홍준표 대표도 참석했습니다. 김영철 사살 필요성까지 언급한 한국당은 김 부위원장의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할 건요. 지금 이제 올림픽이 끝났고 올림픽이 2월 25일 날 끝나고 그래서 2월 달이 짧은 가운데 3월 초를 지나서 주말을 지나고 나면 제 예상도 그렇고요. 웬만한 많은 분들이 그다음에 또 그 다음 주말에 패럴림픽이 또 개막하고 그래서 이명박이 소환되는 가장 적절한 시점은 3월 5일 정도가 아닐까 예상을 해보거든요. 3월 9일부터 3월 18일이 패럴림픽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때도 세계 정상 또는 정상급이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예. 제가 볼 때는 3월 18일 직후이지 않을까. 그러면 3월 19일 정도? 폐막하고 나서 하루 이틀은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대한 잘 끝마쳤다라는 평가가 있으니까. 대변인님 그러면 3월 19일 이후까지 갈 것이다. 네. 그 원장님은요? 글쎄요. 지금 그렇게 따지면은 너무 많이 남았네요. 근데 지금 나올 건 다 나왔잖아요. 네. 지금 120% 가고 있습니다. 더 나와도 되죠. 뭐 근데 어차피 지금 25일까지는 올림픽 마치고 그다음에 28일까지 지금 2박 3일로 북측 대표단이 국내에 머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올림픽이건 뭐건 상관없이 증거인멸의 시간은 주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일부의 목소리가 있고 올림픽 전에 구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도 패럴림픽 시작하기 전 사이에 조금 뜨잖아요. 그 사이에 뭐 일이 진행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이명박 씨가 출석해서 굉장히 장시간의 조사를 받고 일단 기각시킨 뒤에 구속영장을 바로 칠까요? 아니면 또 텀을 줄까요? 박근혜의 예를 보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은데. 바로 쳤잖아요. 네. 이틀 뒤에 바로 감옥으로 갔던 거 오래 아닙니까? 가기는 어렵죠. 그 뭐 굳이 그럴 이유도 없고. 그래서 저는 조사를 받으면 구속영장은 이제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바로 시작돼. 그건 부르는 것 자체가 구속영장 청구를 염두에 두고 마지막 수순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어쨌든 예측이 맞다 안 맞다 떠나서 그냥 죄가 아주 무겁고 물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많이는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그 대전제는 뭐 부인할 수 없지만 지난번에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초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평창올림픽을 유치하는데 공헌이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최대한 예우를 갖추자라는 취지로 정무수석이 직접 초청장을 들고 예방을 했던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여전히 좀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고 그래서 이명박 씨를 조금 늦게 한다고 해서 예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 인간적으로는 빨리 잡아채가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 소득이지 않을까요? 그래도 서울 하늘 안에 공기를 좀 맞는 것도 그분에게는 얼마 전에 보니까 뭐 미세먼지가 심해서 꼭 좋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요즘 조금 많이 약화됐는데 2, 3일 전인가 왜 그 목도리 이렇게 입마금하고 들어갔던 퍼포먼스 한 거 보셨어요? 항상 그래요. 다만 거기서 좀 우려스러운 것은 이상득 전 의원이 갑자기 신병을 이유로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받다가 병원에 다시 되시려고 뭐 그랬던 기억이 이제 있어서 MB가 그 목도리로 입마금한 게 영 개운치는 않아요. 지금 복선이야? 유전? 아니 목이 안 좋잖아요. 그걸로 목이 안 면제 좋고 받았으니까. 그다음에 워낙에 이제 그 정치 보복을 세게 당하고 있다라고 연일 이제 측근들 목소리로 냈는데 그 목소리도 지금 사실은 한 분 빼고는 거의 안 나오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일단은 커버를 해야 되는데